본격적으로 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텐데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1심 선고 나온 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제가 오늘 오전에 이거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미 지금 4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도지사 시절 이때 그 무슨 1억 정도를 사적으로 썼다면서 기소를 또 했어요. 이거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좀 각각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의원님, 우리 평론가님 먼저 해주시죠. 네, 이런 거 법카로 걸잖아요. 대한민국에 한 500만 명 걸립니다. 우리 오마이뉴스도 법카 쓰죠. 그러겠죠. 자, 아마? 법카로 회식하다고 칩시다. 회식하다가 뭐 치킨집에서 했는데 집에 갈 때 좀 되니까 야 집에 갈 때 치킨 한 마리씩 사가. 부장이 이렇게 손에 들려줬다. 이거 다 그러면 법카로 이거 다 걸리는 겁니다. 사적으로 썼다. 사적으로 썼다. 그러니까 그 본인은 특활비 수십억 되는 거 그 영수증 처리 하나도 안 했죠. 그렇죠. 용돈 줬다는 썰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저는 앞뒤가 전혀 안 맞고 공정함이 전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저는 이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기소했다고 보는데 어떤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탄핵 또는 특검의 위험이 있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재명 대표의 15일날 1심 선고에 맞춰가지고 사법 리스크 릴레이 쇼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기사를 헤드라인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하나의 작전이 작동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계속해서. 네. 네, 지난 그 1차 재판이 이제 그 끝난 뒤에 약간 흥분을 했어요. 국힘당이든 대통령실이든 검찰이든 약간 흥분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계속 공격을 하는데 상당히 그 표정 관리 없이 그 노골적으로 이제 그 흥분한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동훈 대표도 제일 흥분했어요. 한동훈은 글만은 좀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그 지금 상황에서 그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들이 그 지난 2년 3년을 그렇게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가 작은 성과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재판부의 그 재판 그 결정이 난 이후에 모든 사실들이 그 공개적으로 뒤집어지기 시작을 하고 각종 그 짜깁기와 그다음에 법기술들이 만천하에 이야기가 되잖아요.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저런 걸 가지고 이재명을 죽이겠다고 저렇게 호들갑을 떨고 그 난장을 지었구나라고 하는 그 법적 내용들이 더 구체적으로 그 이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되고 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있어서 강력한 이제 역풍을 그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오히려 현실이고 뭐 오늘 여론조사들이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율과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그 급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해도 너무한다라는 분노와 그 다음에 그래도 설마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땡 굴뚝에 연기를 나게 만드는 기술이 검찰에 있네라고 하는 것들을 오히려 중도에서 간망하던 분들마저도 그리고 정치 저간 요청들마저도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라는 신호다.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네. 그러면 지금 이 634 원칙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법원행정처에서도 그 634 원칙, 그러니까 1심은 6개월, 2심, 3심 각각 3개월 이내에 해결해야 된다. 요 이제 원칙이 있는데 행정처에서도 요거를 권고하는 취지로 법원에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요게 진짜 그대로 지켜질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더 길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도 댓글로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633 원칙이 아니고 그냥 그 이 조희대 대법관의 선언일 뿐이고요. 그리고 그 재판 자체가 정치행위입니다. 치열하게 그 법정 그 다툼이 일어나는데 양쪽에서의 치열한 법리 논쟁과 증거 논쟁을 그 하다가 보면 633이 지켜질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이재명 대표의 이번 그 선거법과 관련돼서도 사실상 2년 3년을 그 끌어왔던 이 검찰의 수사 그리고 그 수사의 그 결과들과 법리들과 증거들이 한꺼번에 변호사들에게 다 반박당했던 내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그 판결을 시도하면서
재판부 자체가 사법적 반역을 일으키는 이러한 행태로 국민들에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즉 이게 633이라고 하는 선언 자체 원칙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법도 없고 합의도 없고 일방적으로 대법관이 원칙이라고 633 원칙이라고 던졌는데 원칙이 어디 있는 게 원칙이에요. 칙이라 하면 법에 기반한 개념이 칙인데 이 칙이라는 걸 함부로 써요. 함부로 쓰던 놈이 누구예요? 원칙과 상식으로 장사해 처먹었던 놈들이 누구예요? 현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아니에요?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 개념을 정말 싸구려로 만들고 말장난으로 만들고 희화화시키고 그리고 정말 젊은 세대 어린 세대들에게 감히 이제는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조롱의 대상이 되는 이 개념의 희화화와 개념의 훼손을 저들이 함부로 하고 있고 지금도 저 대법관이 그 633 원칙이라는 것 자체를 희화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화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윤석열 대통령 듣기 좋으라고 해주는 거겠죠. 아. 말씀하신 것처럼 1심도 6개월이 지켜지지 않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3개월만큼 이렇게 끝날 만큼 이 간단한 게 아니고 지금 논란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그냥 윤석열 대통령 듣기 좋아라고 립서비스 해줬다 그런 오히려?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이게 633이 지켜진다면은 저는 정권과 짜고 치는 거다. 뭐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더 없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나오는 거다. 속전속결해가지고 실제로 야당 대표 그것도 지지율 1위로서 다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을 정치적으로 퇴출시켜 버리겠다. 그리고 당원 500만의 정당을 해산시키는 수준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리겠다. 이거는 민주주의 하지 말자는 소리입니다. 사법부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633인데 6은 전혀 안 지켜지고 예. 1심이 나온 이후에 33만 지켜진다는 것도 사실 진짜 웃기긴 그 한데 어쨌든 혹여나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이번에 이제 그 이 김혜경 재판부 그다음에 이재명 재판부의 행태들이 그나마 우리 사회에서 그 나름대로의 아직까지 신화로 또는 미신으로 남아 있는 게 사법부의 정의, 사법부의 승복,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 이러한 나름대로의 그 이 억구, 구절, 간용구, 그다음에 뭔가 기준이 될 법한 정치적 용어가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네. 사법부를 존중한다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이 상식적 개념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상식이 이제 사실상 깨졌다. 사법부도 못 믿겠다. 뭐 이 사법부가 정권에 투항했다 또는 정권에 목줄 잡혔냐, 사법부가 캐비넷 속에서 검사들에게 그 뒷골이 잡혔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 국민들이 반이 넘어가 버리는 네. 이제 이런 현상을 사법부가 자초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리하게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를 그 못하게 방해하는 책동들이 지속되면 사법부 자체도 국민들로부터 탄핵당할 거다. 사실상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심리적 탄핵을 당했고 거기에 검찰은 완전히 그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잃었고 여기에 그나마 마지막 정의의 보루라고 이야기했던 사법부조차도 이러한 행태를 자꾸 빈번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끌고 가면 사법부도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경고합니다. 사법부도 사실 얘기하신 거 사법부도 국민한테 심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게 사실상 이번 1심 선고 자체가 정말 보기 힘든 결과였고 해봤자 진짜 나와봤자 뭐 80만 원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 와중에 징역형이 나왔던 거니까. 저는 원래 사법부를 원래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원래 존중하지 않을 원래요? 네. 생각을 해보면은 뭐 우리 조봉암 사형 사건, 그다음에 인혁당 사건, 역대 이제 군사 독재 정권에서 군사 독재 정권의 조작에 의해 가지고 민주화 인사들이 사형당하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 판결 누가 했습니까? 판사들이 해준 겁니다. 그렇죠. 그 판사들이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전부 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사람 하나 제대로 못 봤습니다. 다 군사 독재 정권에 기생하고 부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믿지 못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법부도 탄핵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개헌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법조 만능주의가 이제는 깨질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헌법재판소도
대표적으로 이제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정당 대표들, 전직 총리들 이런 사람들이 합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가 문 똑똑 두드리면 문 열어줍니다. 프랑스 선관위원장이. 그래요? 임의 조직입니다. 임의 조직. 잠시 모여서 하는 조직인데 우리나라 헌법기관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기 또 다 법관 들어가 있어요. 법관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데 우리가 이제 공화적 질서라는 것은 화합과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제 사법부가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없애버리고 상원에서 하게 되면은 법조는 진짜 법률적 판결만 하고 공화적 질서를 유지하는 민주주의에서 빠져나가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저는 개헌을 통해 가지고 사법부를 원래의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수준으로서 저는 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과잉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과잉입니다. 헌법 자체가. 이미 지금 과잉의 상태다. 과다 과잉입니다, 진짜. 과다 이제 과잉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박진영 원장의 이야기에 이제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인데 그 동안에 그 검사에 대한 신비주의가 윤석열 정권 들어오면서 다 깨졌어요. 그리고 검사에 대한 그 싫으나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의 미천들을 다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나마 남아 있던 그 신비주의의 그 이 요소 하나가 판사 영역이었는데 네. 판사의 그 미천도 사실상 연속 이연 두 분의 정치 재판 속에서 이제 그 미천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그 법기술자들의 과잉 그 권력들, 법기술자들이 가지고 있는 과잉 권력들, 즉 검사와 판사들이 가지고 있는 과잉 권력 그리고 비민주적 그 성격의 이 과잉 권력에 대해서는 이제 제자리로 그 돌려보내야 된다. 즉 정상화시켜야 된다. 자기 목만큼만 하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자신의 몫을 찾아주는 판사 권한의 정상화 그리고 검사 권한의 정상화의 그 파도가 세게 그 치고 있는 게 오늘 작금의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제가 이거 조금 아픈 말씀을 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만약에 지금 현재로서만 보면은 네. 2심과 대법원에서 이게 혹여나 뒤집기 힘든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도 지금 사법부가 내린 판결 그대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고 네. 그리고 민주당은 선거 비용 400억을 넘게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 네.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그런 사태가 오지 않기 위해서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좀 역할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지가 조금 궁금해요. 일단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한번 들어보죠. 네. 뭐 특검하고 탄핵해가지고 그 전에 끌어내려 버려야죠. 음. 아니 법의 문제를 떠나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누구를 안다 모른다. 네. 내가 감정적으로 협박받은 것 같다. 음. 이걸 가지고 차기 대선 주자 1위에 올라 있는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당원 500만에 대한민국 국민의 47%가 지지한 정당이 없어져 버려요. 국회의원 175석의 정당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민주주의 원칙에 맞습니까? 판사 한 사람의 취향에 따라 가지고 판사의 양심, 사실 이 양심이라도 법률적 양심입니다만은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 판사들은 자기의 정치 성향적 양심에 따라 가지고 판결해 버려요. 그걸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절반이 없어져 버려. 이게 말이 맞습니까? 타노스입니까 자기가? 순간 애드립성 또 예시가 좋은데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타노스 핑거. 핑거. 네. 의원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항상 방송을 나오기 전에 주로 듣는 유튜브가 네. 오늘은 이 사건에서는 박진영이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를 오. 이제 주로 많이 듣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훌륭한 국회의원이 되신 겁니다. 두번 만나봤어요 지금. 그래서 네. 박진영 교수가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상당히 그 동의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가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없는 탑을 쌓아서 탑돌이를 하는 것만큼 멍청한 짓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고 했는데 진짜 아니 뗐는데도 연기가 나게 만든 저들의 법기술, 법치의 이 권력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네. 것이고 검찰에서의 이 검사들의 그 바닥을 다 보였고 미천이 다 드러났고 사법부의 판사들의 그 미천이 드러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느 그 국민들이 저들이 결정한 범죄를 인정하겠습니까? 즉 아무도 많은 다수가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이제는 인정할 수 없는 시대로 이미 진입해 버렸다라는 게 이제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 저항들이 더 이제 거세질 텐데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판사들의 행태는 훨씬 더 정치적 이 판결들이 빨리 나타날 겁니다. 침몰하는 배에 가장 먼저 뛰어내리 놓으면 쥐새끼예요. 그 이상으로 판사들이 정치적인 그 흐름에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들은 욕을 덜 먹었던 거고 무식하고 무지막지했던 건 검사들이에요. 그래서 검사들이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두 집단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 법치라는 기술 속에 자신들의 온전, 안위, 그리고 자신들만의 행복을 추구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다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쉽사리 판사들의 결정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판사들의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법리의 합리성 정도는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정치 고관여청뿐만 아니고 저관여청, 소위 말하는 중도에 있어 이쪽 저쪽을 쳐다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조차도 판단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 전제와 가정은 의미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 신성한 법정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성한 법정이라는 게 법조인들은 법치를 집행하는 곳이니까 신성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판사의 영역이 이제 이게 고대 우리 그리스 로마에서 온 거예요. 그리스 로마 페르시아 이쪽에서 온 건데 이게 젖지라는 것이 신의 영역을 대체한다는 어떤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의 계시를 받아서 하는 것 때문에 그만큼 신성하고 잘못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고의적으로 판사가 판결을 잘못 내리잖아요. 피부 껍질을 벗겨버려요. 그 판사 껍질을 벗겨버려요. 그래가지고 의자에 씌워버려요. 판사 의자에 씌워버리고 그리고 판사라는 것이 고귀한 신분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아들이 나중에 자기 아버지 껍질이 앉은 의자에 앉아서 판결하게 했다. 이런 역사적 이야기도 있어요. 그만큼 소중하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의 잘못됨이 없이 초의 불균등함이 없이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오늘 오전에 뉴스를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의 지금 1심 선고나 이 기소 관련해 가지고 사법부가 얼마나 잘못됐고 이게 무슨 해석이며 이제 이런 해석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선고 이후에. 근데 이제 며칠 지난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이거를 계속해서 해석해내는 게 의미가 있을까? 왜냐 이거는 지금 이미 나와버린 거고 이제 지켜봐야 되고 당연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대비를 잘 하겠죠. 2심도 그렇고 이걸 더 이상 방송에서 해석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든 생각이 다시 돌아와 보면 한편에서는 우리가 이 납득하지 못하는 명태균 게이트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사법부가 또 검사가 건드리지 않는 영역이 너무나 존재하고 증거들이 넘쳐난단 말이에요. 여기에 더 집중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 이분이 저기 일요일 밤에 제가 하는 민주진영 TV를 보셨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 안 봤는데 이게 똑같습니다. 프레임 전환용이다. 실제로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으로 이어지는 국정농단 게이트가 그렇죠.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거 증거가 이재명 너무 사법 넘쳐. 리스크로서의 국면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고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우리 민주당의 이 법조하시는 분들의 영역으로 좀 남겨두고 윤석열 그 특검, 김건희 특검과 탄핵 국면으로 빨리 옮겨가야 된다.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이슈도 전환되고 그다음에 보수층들도 결집할 수 있어요. 비슷한 이야기를 박지원 어르신도 하셨더라고. 네, 사실상 프레임 전환 자체가 불가능해요.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나 이 민주당의 우호적인 많은 국민들이 지난 목요일 날 재판 결과가 나오고 그날 하루 정도 상당히 혼돈과 불안과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금요일부터 그 각종 언론과 그다음에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가 더 당당하게 더 담대하게 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토요일 날 그 비오는 집회 내가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나서 최대의 인파가 모였던 공중에서 찍었던 그 사진들 중에 강화문 바로 밑에서는 까매서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거기도
빡빡하게 그 사람들이 차 있었거든요. 그리고 건너편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거의 모든 전국 집중 집회는 다 나갔던 것 같은데 그 윤석열 정권 이후에 역대 최고의 인파가 이제 모였는데 그 비를 맞고 떨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여기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지치지 않아야 된다, 저들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었고, 그 흐름이 그 사실상 한 이틀, 그러니까 그 지난 목요일 날 당일과 금요일 날 약간 흔들렸던 그 민심들이 네네. 토요일 날 정상화와 함께 오히려 더 결집되는 결집됐다. 모습으로 이제 나타났는데 이게 1,000만 서명 그 운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네. 목요일 날 안산에서 그 서명 운동을 했던 우리 오. 그 이 지역위원회 활동가들과 당원들 말씀들은 목요일은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많이 항의를 했다고 해요. 그 특히 나이 드신 그 이 할머니들이 이제 많이 항의를 했는데 오히려 그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로 넘어가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수고한다, 힘내라. 나도 그 이 며칠 전에 했는데 또 하면 안 되냐 하면서 더 결집되면서 이게 역풍이구나. 목요일과 주말의 차이가 좀 있었다. 완전 이제 있었죠. 왜? 많은 그 진보 유튜브들이 그것들을 설명해내고 여기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장난질에 우리 국민들이 맞아. 놀아나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과 함께 여기에서 정치적 그 판결에 대한 분노들이 이제 활화산처럼 타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토요일 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 말씀하시기를 저도 안산에서 지하철 타고 올라왔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았었어요. 제가 이제 그 집회 나가면 웬만하면 마스크를 쓰고 있거나 모자를 쓰고 있거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모르는 채 그 아닌 채 하는 그 채를 좀 하는데 그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보시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그 양문석 박사님이 시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산에서 왔습니다. 그다음에 뭐 처음으로 그 윤석열 정권 들어서 처음으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전남 구례에서 왔습니다. 경남 합천에서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 다 개별적으로 오신 분이에요. 쉬운 일이 소위 아닌데. 말하면 조직 동원이 아니고 자발적 그 집회 참여자들이 많이 나오신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네. 저는 역풍의 전조라고 보고 그다음에 서명 운동 받는 과정에 있어서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그 사이다 그 갖다 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대반격의 서막들이 열리고 있구나라고 확인하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요것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